안녕하십니까, 유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9번째 장으로 코스트 리더십과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 리더십 전략과 코스트 리더십과 차별화라는 것은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전략 구사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의 전략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경우에 이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두 가지 전략이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여기서는 분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우위의 전략, 즉 경쟁력을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어떤 경쟁 전략에서 고려해야 될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업 구조하고 경쟁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앞에서 배우면서 환경에 대한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 즉 기업 내의 자원과 자신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경쟁자의 자원과 역량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세 번째의 어떤 고려해야 될 요소입니다. 사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첫 회에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손자병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피지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피지기의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일맥상통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는 환경에 대한, 즉 자신과 경쟁자가 놓여 있는 환경을 분석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에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는 환경과 자신과 경쟁자, 이 세 가지의 요소에 대한 분석과 고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항상 전략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에 안정적인 시장 하에서, 즉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장 환경 하에서 경쟁력을 획득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경쟁자들도 똑같이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들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상대방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입시에서도 그런 동일한 아마 경험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가게 되면 이미 입시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적을 올리는 게, 즉 다른 사람 학생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똑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보다는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적을, 즉 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성적을 얻기는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 환경을 생각할 때 모두가 동일한 환경에서 거의 유사한 스피드로 유사한 노력을 하고 있을 때는 시장을 뒤집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쟁 우위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이 변화할 때, 두 번째가 기술이 변화할 때입니다. 시장 환경이 변화하거나 기술 환경이 변화할 때는 경쟁자보다 다른, 경쟁자보다 우월한 경쟁력 또는 시장 구조, 아니면 상대방과의 경쟁 구도를 송두리째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 즉 기존의 룰이 깨지는 거죠. 시장과 기술의 환경 변화를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열심히 100m를 뛰고 있습니다. 앞에서 뛰는 사람이 거의 70m까지 왔습니다. 70m를 뛰기 위해서, 근데 뒤에 처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출발이 늦어가지고 한 40m 정도 뛰고 있습니다.
70m를 전력 질주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아, 경기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400m가 아니라 100m가 아니라 이 경기는 400m로 하겠습니다. 라고 룰을 바꿔버렸을 경우에 선두에 뛰어서 70m를 온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아마 경쟁자는 아마 뒤로 넘어질 정도로 아마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을 겁니다. 즉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것, 그게 시장에서의 환경에 의해서 룰이 바뀐 것, 기술적인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즉 기술이 바뀌어가지고 룰이 바뀐 것은 어떤 바뀐 건 바뀐 거니까요. 이런 어떤 기업에 주는 충격들, 이게 두 가지가 시장과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먼저 그러면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시장 환경에 대한 변화가 기업에 기회를 주고 또는 위협으로 작동하는지를 여기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격, 두 번째 고객, 세 번째 경쟁자입니다. 가격이 바뀌었을 때, 고객이 바뀌었을 때, 경쟁자가 변화하거나 경쟁자가 무너지거나 경쟁자가 어쨌든 문제가 생기거나 경쟁자에게 있어서의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는 시장 환경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고 나에게 크나큰 기회를 주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가격부터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국제 유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대개 이게 한 몇 년 정도가 되나요? 2009년 9년 정도가 되나 아니면 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사태를 볼 때 국제 유가는 110불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이 아니죠. 여기 그래프를 보면 쭉 떨어져 가지고 한 96불, 94불 이렇게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최근에 더 떨어져 가지고 50불대 단위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더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거의 수직으로 추락해 있습니다. 자, 110불 단위하고 지금 50불 정도의 이걸 보면 대략 반 이하로, 지금 국제 유가가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가가 이 이라크 사태를 전후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될 때 다시 일부에 106불까지 오르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때 다시 또 일부 오르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 100불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만, 이럴 때도 세계 어떤 이런 국제 유가에 대한 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100불 이하로 떨어져서, 아니 100불이 아니라 3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원유 가격이 30불 정도까지 떨어져서 최근에 다시 회복해서 50불 전후에서 출렁이 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기름값이 110불일 때 그리고 50불일 때, 이거 두 개는 기업들에 미치는 그 충격과 영향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대표적인 경우에 아주 기름 자체만을 놓고 볼 때 어떤 가격, 어떤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던 때 가장 큰 현재 충격과 데미지를 입고 있는 것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미국의 어떤 셰일가스, 즉 셰일가스, 그러니까 석유를 그런 어떤 모래를 통해서, 모래 속에 있는 안반에서 석유를 채취하고 있는 셰일가스의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원유를 시추하고 원유를 생산하는 업체에만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가는 바로 하이브리드카. 하이브리드카는 다 알고 있듯이 배터리와 가솔린 엔진을 같이 사용해서 석유를, 즉 가솔린을 전략하는, 그래서 연비를 좋게 하는 그런 건데요. 기름값이 30불까지 떨어지니까 하이브리드카가 최근에 안 팔립니다. 잘. 바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잘 안 팔리는. 그 대신에 어떤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냐고요? 중대형 차들이 많이 팔립니다. 특히 이것은 미국 시장에서 아주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중대형차. 중대형차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중대형차하고 미국의 어떤 포드라든지 쉐보레, 이런 어떤 미국의 빅3가 내는 중대형차는 정말 급이 다릅니다. 미국의 포드나 이런 어떤 중대형 차들을 보면 거기는 이제 픽업 트럭 같은 경우도 가솔린을 가지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포드의 그런 어떤 큰 어떤 차 SUV나 이런 차들 보면 뭐 1리터당 뭐 3km도 못 가는 차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어떤 중대형차, 뭐 일반적인 세단 같은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터당 뭐 4km도 못 가는 차들이 뭐 미국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들의 판매의 추이를 보면 기름값이 올라가면, 즉 가솔린의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 줄고 가솔린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가 늘어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에 기름값이 싸지면 판매가 줄고 기름값이 비싸면 판매가 늘어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같이 기름값이 거의 한 40불 이 정도까지 추락해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이브리드 카에 있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체는 굉장한 사실은 어떤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대형 승용차들,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 에쿠스, 뭐 그랜저 이런 차량들입니다만, 이런 차량들을 생산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기름값의 하락이라는 게 결국에는 시장에서의 판매의 기회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격의 변동, 즉 상대적으로 이 시장에서 가격이 변동하고 있다는 것은 때로는 경쟁자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자에게 기회.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에서의 각각의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가격들의 동향을 잘 사실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정유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회사 또는 뭐 이런 어떤 원유를 원재료로 쓰는 게 또 석유화학 회사가 있습니다만, 석유화학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어떤 유가의 가격의 추이, 유가의 추이 또는 단기 추이, 단기 추이는 뭐 일주일 또는 하루 이렇게 뭐 예측할 수도 있고, 장기 추이는 1년 후, 3년 후 이런 것들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추이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는 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슈입니다. 고객이 변화할 때, 즉 이제 고객이 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시장에 충격을 줍니다. 어떤 것들은, 어떤 제품은 고객이 변화하면 수요가 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수요가 줄기도 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고객의 변화라는 것을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의 이슈는 특히 아시아 국가들을 볼 때 일본에서 시작이 됐고 한국이 이제 이제 입구를 지나치고 있고 이미 뭐 시작이 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이미 뭐 시작되었다고 볼 수, 뭐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머지않아 중국이 고령화 저출산에 아마 입구에 들어올 겁니다. 근데 고령화 저출산이라는 건 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고령화라는 게, 특히 고령화 사회라는 게 어떠한 충격을 주는지 일본의 사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서 한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누구나 홈페이지는 필요하죠.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누구나 윅스로 전문적인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1억 2천만 인구 가운데 25%인 3천만 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했습니다.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속에 70년대 초반 도쿄 교외에 개발된 한 신도시가 40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고민들을 안게 됐습니다. 도쿄에서 박찬호 특파원입니다. 도쿄 도심에서 서쪽에 있는 타마시에 나가야마라는 한 신도시입니다. 지난 1970년 이 도시가 신도시로 개발됐을 때만 해도 활력이 넘쳤지만 이젠 대다수 주민들이 이곳을 떠났습니다. 40년이 지나면서 남은 주민들은 모두 할아버지, 할머니만 남게 돼 도시의 고령화 비율은 30%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도시의 급속한 고령화의 원인은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今子供が少ない。これがあってもほとんど少ない。 어린이들이 적은 이유는 어린이들을 가진 젊은 부부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젊은 부부들이 도심에 들어서는 최신 고층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외보다는 도심부의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가 줄어들자 지역의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이 폐업하고 이게 또 어린이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の子供を出産するときに、うん出産する病院がうんないんですよね。うん若者や子供たちがうん本当に生き生きと暮らせる都政にならないと 심각해지는 지역의 고령화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숨지는 이른바 고독사라는 또 다른 문제도 낳고 있습니다. 하루는 또どっか行こうなんて言ってたりしたらある日2、3時来ないなと思ったらうちの中でね、亡くなってたと。 도시 자체가 고령화되면서 단지의 재건축과 공공시설의 정비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박철원입니다. 자, 여러분 좀 어떠신가요? 일본의 이런 모습이 아마 조만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 대략 한 15년 정도 빠르게 도시화하고 이런 어떤 예를 들면 신도시의 건설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바로 이런 어떤 폐허가 되어가는 즉 고령화되어가는 고령화 노인들의 어떤 아파트 단지가 되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뭐 분당, 뭐 미래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을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가지 어떤 산업이 등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쇠퇴하는가에 대해서 방금 이 뉴스에서 얼핏 나왔었죠. 예를 들어 얼핏 나온 게 사라진 게 뭡니까? 소아과 그리고 산부인과 이런 게 사라지는 거죠, 도시에. 그 대신에 어떤 게 등장하나요? 노인들을 위한 요양병원 또는 그런 어떤 간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매 노인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병원들이 아마 전문 시설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젊은 어떤 아기들이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재편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제일 먼저 유치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어린이집도 소멸하게 되는 거고 유치원이 사라지고 그게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거죠. 초등학교가 줄어들고 중학교가 줄어들고 고등학교가 줄어들고 그 여파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 여파는 지금 대학에 직전까지 지금 올해 내년쯤부터 이제 대학도 시작이 됩니다만 대학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즉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산업, 아동복, 분유, 아동용품 이런 게 전부 축소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노인을 대상으로, 즉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어떤 용품들, 예를 들면 성인을 위한, 예를 들면 성인용 기저귀라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용품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걸 아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된다는 것은 전반적인 복지 비용들, 예를 들면 병원에 대한 비용,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어떤 예산들이 급격하게 그런 어떤 비용들이 늘어나게 돼 지출이 늘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어떤 고객들의 변화, 우리가 이제 인구 이제 피라밋이라고 부릅니다만 인구 피라밋의 변화에 전혀 아마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아니 관계가 없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은 현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어떤 노인 세대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동차를 사려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실제로 운전면허증을 이제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그리고 실제로 이제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실제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 자체, 자동차의 필요성도 많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될 것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또한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객의 변화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공유하고 같이 함께 소유한다라든지 필요한 경우에 잠깐 뭐 빌린다라든지 이런 어떤 개념이라든지 또 남의 자동차를 쉐어하는 어떤 우버라든지 이런 어떤 모델들이 각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는 고령화라든지 저출산이라는 게 자신들의 어떤 기업과 산업 전체에 충격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이슈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슈를 좀 봅시다. 경쟁자. 경쟁자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애플의 우리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인물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창업 CEO이기도 하죠. 스티브 잡스가 죽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의해서 사망했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죽는다는 것은 단지 개인을 넘어서 또는 이 시장에 굉장한 충격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쓴 뭐 컬럼입니다만 여기에 제가 이제 예상을 했던 게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즉 애플이 현재 뭐 그리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뭐 아이폰 7 같은 경우도 뭐 그리 저렇게 이제 노트 7이 저 정도로 뭐 단종까지 이제 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뭐 예측했던 대로 아이폰 7은 그리 뭐 그런 혜택을 뭐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의 그런 여러 가지 불운한 상황을 결국 그 수요가 애플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스티브 잡스 이후에 즉 결국엔 애플은 잡스의 유산으로 버티고 있었다고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잡스가 기획했던 것이고 애플 TV 역시 잡스의 작품이었고 애플 TV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아이폰은 애플 전체 매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이제 이 CNBC 뉴스에서 이제 어떤 CIO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혁신도 없고 팀 쿡 CEO에게서 스티브 잡스의 면모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을 때는 애플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혁신적으로 기업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이팟에서 시작해서 아이폰, 아이패드 이런 식으로 계속 혁신과 고객들에게 어필하면서 새로운 어떤 카테고리의 시장을 만들어 갔었고 그게 경쟁자들을 굉장히 두렵게 했었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뭐 그의 운명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죽으면서 애플은 그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능력과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설계해 놓은 그런 제품과 생태계의 그런 관성 속에서 지금 전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경쟁자들인 애플의 경쟁자들인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기업이나 삼성전자나 LG전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호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살아있었으면 지금과 같이 진행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제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새로운 생태계하고 제품을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애플의 그런 능력을 현재 잃어버렸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의 죽음에 의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대로 그의 다른 경쟁자들은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성과들 즉 산업과 사회가 만들어내고 있는 새로운 혁신적인 성과들을 충분하게 먼저 선점하고 집어넣어서 애플을 능가할 수 있는 이런 절호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쟁자의 어떤 뭐 사실은 이건 뭐 경쟁자가 경쟁 과정에서 몰락하거나 이게 아니라 한 개인 즉 애플의 아이콘 즉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불려왔던 한 개인의 죽음이 그 기업과 시장과 경쟁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경쟁자의 변화라는 건 사실은 이런 어떤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죽음이나 애플의 변화에 사실 삼성이 어떤 적극적으로 또는 LG가 적극적으로 중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했다거나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시장 그 균형을 이루고 있던 그 시장 속에서 애플이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 반대로 삼성전자나 LG전자 또는 중국의 스마트폰 회사들은 그런 어떤 애플의 약화된 틈을 노려서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금 시장 이상에서는 시장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가 가격, 두 번째가 고객의 변화, 세 번째가 경쟁자들의 변화 이 세 가지가 결국 시장 환경의 어떤 변화의 그 세 가지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